안녕하십니까. 인펙션 오브 더 헤드 앤 넥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고대구로병원 구강암면외과 이모경입니다. 먼저 임상 증례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환자는 70대 남성 환자로 오른쪽 경부에 부종과 레드니스, 그다음 텐더니스 이런 이제 감염의 증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CT에서 보시면 라이트 सब맨디블라 스페이스, 파라파린지알 스페이스, 레트로파린지알 스페이스의 앱세스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ND는 넥 쪽에 스킨 이시전을 주고 열어서 시행을 하였고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하방에 SCM이 있는데 SCM 쪽에 네크로타이징 패사이티스 양상이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리게이션 많이 하고 드레인 넣고 팔로업 CT상에서 이제 앱세스가 개선된 양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절개 부위에는 이제 스카가 좀 남았지만 뭐 노인 환자인 걸 고려했을 때 뭐 톨러러블 했고요. 최종적으로 입도 잘 벌어지고 임상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CRP가 이제 앱세스가 심할 때는 300까지 올라갔다가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 목을 뚫는 그런 이제 IND를 해야 되는 심각한 감염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서 이렇게 심각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한 두경부 감염의 진단과 해부 그리고 치료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제 두경부 감염의 진행 루트가 나오는데요. 두경부 감염의 대부분은 치성 감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목이 붓거나 턱이 붓거나 볼이 붓거나 이제 이런 임상 상황이 있을 때는 대부분 원인은 치아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치주 질환이나 치아 오식으로 인해서 구강 내 세균이 체내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형성이 되면 신부 감염이 유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치아의 펄프를 타고 골내로 들어가서 골막을 또 뚫고 연조직 쪽으로 퍼지게 되면 이제 봉화지겹인 셀룰라이티스랑 앱세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펙션이 생긴 환자들에서 관찰 가능한 증상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열이 날 수 있고, 통증이 있고, 스웰링이 있고, 이제 레드니스가 있고, 경결감, 텐더니스가 있고, 만졌을 때 이제 앱세스가 생겼을 때는 물렁물렁하게 부어있는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이제 개구 제한이 있고, 연화 장애가 있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톡식 어피어런스는 뭔가 이제 중독된 것처럼 멍하게 이제 환자의 양상이 안 좋은 이제 이런 임상 증상들이 있을 때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성 감염 매니지먼트의 원칙은 일단 먼저 심각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웨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나토미컬한 파시아 스페이스로 감염이 전파되어 있거나 뭐 이게 진행 양상이 있고 개선이 없거나 이럴 때에는 뭐 심각한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디펜스 능력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거나 아니면 면역 관련한 질환이 있거나 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체내에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외래에서 볼지 입원해서 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제 인펙션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통증도 심하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플루이드를 집어넣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를 IV 루트로 투여한다든지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신질환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개선시켜야 되고, 또 랩 카운트가 이제 망가진 사람들은 그런 수치를 또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IND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주입도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잦은 재평가를 통해야 되는데, 항생제 내성이나 아니면 추가 IND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상태를 IND를 진행했을지라도 자주 평가를 해서 뭐 치료를 방향성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감염이 전파되는 스페이스의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은 해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서비칼 파시아의 해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파시아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근막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싸고 있고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파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시아가 감염이 진행이 되면 파시아 스페이스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시아라는 구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길 따라 감염이 파급이 되는 통로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부풀어 오르면 공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가 되고, 그러면서 해부학적인 명칭이 변하게 되는데요. 두경부 쪽의 파시아는 크게는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로 나눌 수 있고요. 딥 레이어는 이제 3개의 층과 카로티드 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슈퍼피셜 파시아는 플라티스마랑 그 다음에 표층의 표정 근육들을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 레이어의 슈퍼피셜 레이어는 이제 인프라하이오이드,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들, 그 다음에 비세랄 포션인 이제 사이로이드 글랜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내 후방에 있는 근육들이랑 그 다음에 버코파린지알 파시아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딥 레이어는 알라파시아랑 프리버테브리알 파시아를 얘기를 하고, 카로티드 시스는 카로티드 아테리랑 그 다음에 저귤라 베인이랑 베이거스 너브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를 의미를 하고, 이제 이런 파시아를 통해서 감염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파시아 스페이스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다음 이제 스페이스들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식도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सब맨디블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표시된 것처럼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하방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기준으로 서브 링구알 스페이스와 서브 맨디블라 스페이스가 구획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에이펙스가 서브 링구알 쪽으로 향해 있게 되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에이펙스가 서브 맨디블라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악 치아의 위치에 따라서 앱세스가 진행되는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 해당 간극은 치아에서 바로 들어가는 간극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에는 1차성 근막 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티케이터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작 근육이 뭐 4가지가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부저작 근육도 있긴 하지만 주 저작 근육은 마스터 머슬, 템퍼럴리스 머슬, 메디알,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템포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이고마, 그 다음에 템포럴리스 머슬, 스컬 베이스 사이 공간들을 뭐 슈퍼피셜이냐 딥이냐 뭐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마세터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세터 머슬과 맨디블 본 사이, 그 다음에 테리고맨디블러 스페이스는 맨디블과 메디알,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의 사이 공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파린지알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리고이드 머슬과 안쪽에 이제 테리고이드 머슬 내측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리톤실라 스페이스는 더 안쪽인 톤실이 위치해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비세라 스페이스라고 통칭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로이드 글랜드나 아니면 트라케알 링, 에소파거스 이런 부분들을 싸고 있는 파시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성 감염에서 1차적으로 전파되지 않는 간극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는 이 부분이 스웰링돼서 오시는 경우는 잘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구조도 하방까지 이제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파급이 좀 더 빠르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슈퍼피셜 스페이스, 대개는 이제 이 슈퍼피셜 스페이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표층으로 피부가 쪽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형태의 셀룰라이티스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플라티스마 머슬이랑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들을 따라서 감염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뭐 피부 쪽에 절개를 해서 IND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딥넥 스페이스 중에 레트로파린지알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코파린지알 파시아랑 알라파시아 사이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덴저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칸 깊은 알라파시아랑 프리버테브랄 파시아 사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 프리버테브랄 스페이스는 이거보다 또 한 칸 깊은 프리버테브랄 파시아랑 버테브랄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스페이스는 메디아스토놈이나 아니면은 버테브랄을 따라서 하방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메디아스토놈 쪽으로 퍼지게 되면은 몸에 있는 주요 장기들, 그러니까 뭐 폐나 심장이나 뭐 이런 쪽이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요 장기들이 손상이 되면 사실 이제 환자는 죽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까지 진행이 되기 전에 감염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 감염의 치료의 이제 목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로티드 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링컨스 하이웨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카로티드 아테리, 주굴라 베인, 베이거스 너브 이 세 개를 싸고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걸 따라 이제 감염이 퍼지게 되는 거죠. 카로티드 아테리랑 저귤라 베인은 당연히 심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로 이제 감염이 파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예후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시아 스페이스에 따라서 시비어리티 스코어도 매겨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스코어는 암기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 방금 이제 설명한 구조들 중에서 몸에서 좀 깊이 있는 것 같은 딥넥 쪽에 있는 스페이스가 인펙션이 진행이 됐을수록 뭐 시비어리티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상악 치아 같은 경우에는 팔레탈 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버칼 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사이너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악 치아 같은 경우에도 버칼 쪽이나 링구알 쪽 아니면은 서맨디블러 스페이스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도 뭐 이렇게 치아의 위치에 따라 호발하는 사이트를 나눠 놓은 표인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뼈가 얇은 쪽으로 감염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관한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 간극으로 퍼진 이런 파시알 스페이스로 진행된 앱세스는 이제 치료가 어려운데, 이런 파시알 스페이스로 퍼진 앱세스에 관한 치료의 원칙은 항생제는 체내 투과가 어렵게 되고 염증이 있는 자리 쪽으로는 항생제 반응이 더디기 때문에 평균적인 도즈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드레이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드레이니지를 할 때는 시야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서지컬 인시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시 멀티플 인시전을 통해서 다양한 스페이스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간극이 이제 앱세스에 포함이 돼 있을 때 모든 간극을 다 드레이니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세스가 생겨서 부어버리면 아나토미가 디스토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해서 드레이니지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1차선 근막 간극, 치아에서 바로 전파되는 썸맨디블이나 썸멘탈, 버칼 이제 스페이스의 앱세스가 빈도가 높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라라는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처치를 하는 IND의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절개는 건전한 스킨이나 뮤코자에 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다이렉트 시야를 얻기 위해서 부어 있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원칙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건전한 스킨이나 뮤코자에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부위에 인시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인시전 같은 경우에는 랑거 라인 따라서 절개를 하고, 주름이 있으면 거기다 하고, 흉터가 있으면 거기다 할 수도 있고요. 안 보이는 부위에 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입안이나 입 바깥쪽을 결정을 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입안을 먼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드레인을 삽입을 하면은 이제 드레인지가 잘 될 거니까 그런 방향을 고려한 IND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블런트 다이섹션, 그 다음에 이제 원인치아 에이펙스까지 꼭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 드레인을 잘 고정해야 되고요. 루드비히 안자이나, 썸맨디블러 스페이스, 썸멘탈 스페이스가 동시에 이제 인펙션이 진행됐을 때를 다른 말로 루드비히 안자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레터럴한 IND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 호전 전까지는 드레인을 체내에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드레싱 하는 과정에서 운드 마진은 클린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치아랑 근접한 베스티뷸 쪽에 앱세스가 생겼을 때는 다이렉트로 사실 절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절개를 해서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자리를 째면 바로 이제 퍼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농을 이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트라오럴 IND를 시행할 때는 뭐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멘탈 포라멘, 그 다음에 상악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뭐 이제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익스트라오럴 IND, 이제 경부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스키니 시전이 그림처럼 필요한데요. 이제 썸멘탈, 썸맨디블라는 이제 해당하는 위치에 아무튼 절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파린지알이나 레트로파린지알 스페이스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SCM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SCM 전연이 포함될 수 있게 넥스킨 크리즈에 맞춰서 인시전을 주게 되고요. 템포랄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템포랄리스 머슬이 있는 상방에다가 이제 인시전을 주게 되는데, 다이섹션 할 때 블런트 다이섹션을 해서 슈퍼피시 템포럴 아테리의 손상을 피하도록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파라파린지알 스페이스 앱세스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오럴로 할 수도 있고,
넥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입안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좋은데 대개는 이제 저기가 부어 있는 경우에는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넥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레트로파린지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제 왼쪽 그림처럼 SCM을 찾아서 제끼고 그 사이 공간으로 이제 드레이니지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D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고전적인 방법은 절개 및 배농수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울트라소닉 가이디드 방법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니들을 삽입하고 울트라소닉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면서 니들이 앱세스 캐비티에 도달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공간이 앱세스 캐비티고 컬러 도플로메트리를 이렇게 키면은 혈관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서 니들이 주행할 때 혈관도 피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고 앱세스 캐비티 내에 도달하는 것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헌에서는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한 서지컬 드레이니지를 했을 때 치료 기간이 짧았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했고 비용도 절약됐다 이런 형태의 이제 보고되는 문헌들이 있는데요. 모든 케이스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뼈를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 쪽에 있는 감염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썸맨디블 스페이스 앱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서 하는 게 좀 가능하겠지만 맨디블이 가려지는 부위나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신질환이 심한 분들은 매번 찌를 수가 없잖아요. 드레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고전적인 방법과 이런 새로운 방법들의 적절한 취사 선택을 통해서 아무튼 효과적인 드레이니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퇴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실은 숫자 마음인데요. 책에는 이제 에어웨이에 문제가 있는지, 체온이 올라갔는지, 탈수가 있는지, 중요 장기의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심부 근막 간급이 감염이 됐는지, 전신 마취가 필요한지, 전신 질환의 컨트롤이 필요한지, 아니면 랩의 임밸런스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고려를 해서 입원을 결정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퇴원의 기준도 사실 여기 슬라이드랑 같은데 요약하면 다 좋아지고 외래에서 봐도 될 것 같으면 그때는 퇴원을 고려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이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리이밸류에이션의 필요성은 일단 이제 치료하는 동안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호스트의 문제로 치료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항생제의 내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중간중간에 계속 CT 같은 것도 찍어보고 체크를 해서 감염증이 더 진행이 안 될 수 있게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됩니다. 항생제 관련한 얘기는 사실 오늘 이제 다루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치성 감염의 균총은 다양하지만 사실 이제 주요 우세군주는 이제 그람 포지티브 코사이랑 그람 네거티브 로드입니다. 그래서 초기 셀룰라이티스가 진행이 될 때는 호기성 균총들, 후기에 앱세스로 진행될 때는 혐기성 균총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초기 앱세스일 때는 저희가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페니실린 계통이나 세팔로스포린 계통만 이제 투약을 해도 효과적으로 이제 앱세스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이게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혐기성 균종도 있고 그람 네거티브 균종도 있고 여러 가지 균종이 섞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약으로만으로는 치료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항생제 치료 원칙은 수술은 필수적이고 항생제는 부가적인 치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하고 컬처를 낼 수 있으면은 컬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가급적 빨리 처방하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사용하고 내성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네로우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독성이 적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컨비네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간만 내성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싼 것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대로만 사용을 해라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항생제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항생제를 IV나 이런 걸로 투약을 하기 전에 이제 스킨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러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경구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을 줬는데 알러지가 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처를 냈는데 이 항생제가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처치를 다 하고 항생제를 썼는데도 임상적인 개선을 못 얻었는 경우에는 그때는 약제를 또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항생제 투약 일수도 이제 이렇게 표처럼 표기가 돼 있지만 이런 거에는 정답은 없고요. 심한 감염일수록 이제 약을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임상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사이달, 그 다음에 박테리오스태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사이달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자체가 세균을 파괴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거고, 박테리오스태틱은 이제 항생제 자체에 이제 증식을 막아서 결국에 내 면역 체계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뭐 박테리사이달이 좀 더 사실 효과적인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박테리오스태틱의 항생제인 뭐 예를 들어서 클린다마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뭐 이런 약들은 1차적으로 투약하기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약들입니다. 뭐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거나 이럴 때는 클린다마이신 사용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치주질환에는 효과적인 약으로 돼 있지만 그람 네거티브의 효과적인 약들이기 때문에 그람 파지티브 균종이 대부분인 치성 감염에는 사실 전신적으로 투약하기에는 맞지 않는 약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테리사이달인 약을 사용을 하는 게 추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으신 것 동안 훅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단 파시알 스페이스, 해박적인 구조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IND를 위해서는. 그리고 서지컬 드레이니지는 필수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호스트 디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환자가 이제 이런 감염증을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도움만 줄 뿐이기 때문에 호스트 디펜스를 늘릴 수 있는 노력들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이고 중간중간에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외래에서 봐야 될지 입원을 시켜야 될지를 잘 평가를 해서 뭐 이제 로컬에 계신 선생님들은 외래에서 만약에 경한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볼 수도 있겠지만 환자 상태가 불량하거나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빠른 대학병원의 전원을 통해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치료 원칙을 통해서 적절히 치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